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들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위험한 순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주상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을 실제로 겪게 되었어요. 평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인공을 보면 항상 답답해하며 궁시렁거렸던 저였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보니 그 주인공들의 마음을 알겠더군요. 단순히 손이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팔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조상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절 도와줬던 조상신이 누구였는지 저는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처럼 확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 고아로 자랐어요. 제가 4살 때 엄마랑 같이 동물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동물원을 나오면서 엄마 손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지하철역 앞에 비눗방울 파는 아저씨한테 정신이 팔려있는 아주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뒤늦게 길을 잃었음을 깨달은 저는 엄마를 찾으려고 엄마를 닮은 듯한 아줌마라면 무조건 달려가서 붙잡아 봤지만 끝끝내 엄마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동물원도 보이지 않고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엉엉 울며 엄마를 목 놓아 부르고 말았죠.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당시 어렸던 저는 그걸 몰랐기에 울면서 자꾸만 더 멀리 가게 되었어요. 길 한복판에 울고 있던 저를 보고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저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고요. 하지만 경찰서에 가도 제가 어디에 사는지 부모님의 인적사항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저는 결국 나중에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죠. 제가 경찰서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때만 잠깐 한국으로 놀러 온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고아원 원장님은 제 원래 이름이었던 에리카에서 따와서 한국 이름을 에리라고 지어주셨어요. 새로 생긴 김에리라는 이름으로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많이 흐려지게 되었죠. 다만 엄마가 하늘색 블라우스 위에 백조 모양의 브로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군요. 원장님은 제가 4살 때 입고 있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저에게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보자기에 싸서 주셨고 전 그걸 14살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고이 간직했다기보다는 제 사물함 안에 넣어두고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12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는 상상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고민에 마음만 무거워지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고아원에 갔는데 절 보고 원장님이 헐레벌떡 오시는 겁니다. 에리야, 너 옷. 네? 제 옷이요? 왜요? 아니 이거 말고 너 옛날에 입고 왔던 옷, 너 애기 때. 설마 그거 얼른 갖고 와. 갖고 원장실로 와. 어? 원장님 말에 저도 정신없이 옷을 챙겨서 원장실로 달려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순간은 땅바닥을 발로 밟고 있는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구름을 밟고 달리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 원장실에 도착했고
거기서 저희 아빠를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절 보자마자 제가 가져온 옷은 보지도 않고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제가 그만큼 엄마랑 똑같이 닮았다고 하더군요. 네 엄마랑 정말 똑 닮게 컸구나. 네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자란 널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날 알아보겠니? 아빠? 그래, 내가 네 아빠란다. 그날 널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서 네 엄마랑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몰라. 잠깐 전화하는 사이에 네가 없어졌다고. 네 엄마가 죽을 때까지 널 그리워하면서 가셨어. 평생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날 너도 얼마나 무섭고 혼란스러웠겠니? 내가 같이 갔었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다. 내 탓. 저 아버님,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기 에이리가 오던 날 입고 있던 옷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내랑 같이 샀던 옷이에요. 에리카가 어렸을 때 백설공주를 좋아해서 이 색깔로 입혔었어요. 미안하다, 아가. 아빠는 제가 들고 온 옷을 보고 더더욱 눈물을 쏟았고 절 안고 엄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빠는 4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 얘기를 하다가 가셨다면서요. 저는 그날 바로 고아원에서 아빠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혹시 몰라 진행한 DNA 검사에서도 친자 확인으로 나와 아빠가 찾던 딸인 게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죠. 나중에서야 듣게 되었는데 원래 저희 엄마 아빠는 캐나다 교포셨다고 해요. 아빠가 업무차 한국에 몇 주 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엄마랑 저도 같이 와서 한국 구경을 같이 했던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 전까지는 주변 호텔만 관광을 하다가 아빠의 업무가 다 끝나갈 때쯤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에 동물원 구경을 큰맘 먹고 가셨다고 해요. 하필 그날 절 잃어버리게 되었고 엄마 아빠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완벽히 외국인이었던 부모님은 낯선 한국에서 절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몇 년 후에야 아예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었다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절 찾기 시작하셨고요. 그 과정이 무려 10년이나 걸린 것이죠. 한순간에 고아에서 부잣집 딸이 된 저는 한동안 제 현실이 꿈만 같아서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아빠랑은 4살 때 이후로 처음 만난 거고 저는 4살 이전의 기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낯선 아저씨랑 갑자기 같이 살게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아빠가 사는 곳은 제가 있던 고아원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에 학교 친구들과도 전부 헤어지게 되었죠. 새로 다니게 된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하나같이 명품을 휘두르고 비싼 음식만 먹었는데 도저히 제가 적응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다행히 아빠는 제가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걸 빨리 눈치채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자주 외식도 하고 바쁜 와중에도 끊임없이 저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죠. 학교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놀라고 용돈도 주시고 집에 초대도 해주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쯤엔 저도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들이 몇 명 생기게 되었고 아빠한테 말도 편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가까이 지낼 수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제가 엄마 방에 있는 피아노를 치는 것을 들어보시고는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피아노는 어렸을 때부터 친 거야? 고아원에서는 놀 게 별로 없었거든. 옛날에
어떤 봉사하러 온 언니가 악보를 몇 개 주고 갔는데 애들이랑 맨날 피아노를 치면서 놀았어. 배워본 적은 없고, 그냥 내가 좋아서 치는 거야. 한번 피아노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워볼래? 나중에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될지도 모르잖니. 아빠의 제안에 저는 한번 시도해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과외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막상 배워보니 피아노를 전보다도 더 잘 칠 수 있게 되어 재미가 붙었고, 결국 아빠의 말대로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어요. 물론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우연한 기회에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을 가지게 되어 저에겐 참 행운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내노라 하는 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해 공연 기획자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공연을 기획하면서도 기회가 되면 피아노를 많이 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남자들한테 대시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피아노를 치는 여자에 대한 환상이 많다 보니 저는 20대 초중반에 연애를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5살 때부터 3년 가까이 사귀던 남자친구와 27살에 헤어진 이후로는 연애에 대해 회의감이 강하게 들어 한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홀로 조용히 지내다가 제가 30이 되기 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는 제가 전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좀 달랐어요. 첫 만남부터 운명적인 사람이었죠. 여느 때처럼 새로 들어가는 공연일로 지방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일정이 좀 여유로워서 일부러 국도로 빠져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국도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거예요. 그런 사고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들었지만 실제로 고라니를 본 것도 처음이고, 처음 본 고라니가 제 차로 뛰어든 것도 처음이었죠. 다행히 과속을 하고 있진 않았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고라니는 차도에 쓰러진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제 차 역시 가드레일의 앞부분을 크게 박아 당장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보험사를 부르고 신고도 한 채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제 차 뒤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고라니 치우셔야 해요. 네? 고라니. 에휴. 그러더니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려 저 대신 고라니를 옆으로 조금 끌고 왔어요. 더럽게 무겁네. 이봐요. 계속 찾기를 그러고 있으면 오는 차도 위험하고 그쪽도 위험해요. 저도 치우려고 했는데 제가 하면 안 움직이는 걸 어떡해요. 아니, 비상등 켜고 갓길로 피해 있으라고요. 알아요. 보험사 불렀으니까 곧 올 거예요. 아휴, 여자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괜찮아요, 가세요. 그쪽 사고나 신경 쓰세요. 그 남자가 툴툴거리는 사이 국도에서 온 차량이 왔고, 또 잠시 뒤에 보험사 차량도 왔어요. 제 차는 전조등과 앞부분이 망가지는 바람에 제 차 운전하기가 어려워 견인을 맡겼죠. 차가 갑자기 없어지니 저는 어떡하지 싶었는데 그 남자는 저한테 어디로 가냐고 목적지를 물어보더군요. 그럼 대전역에서 KTX 타고 가면 되겠네요. 정말요? 감사해요. 태워준단 말은 안 했어요. 타세요. 그 남자는 귀찮다는 듯이 턱짓으로 제게 차에 타라고 했고 저를 대전역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말은 그렇게 불친절하게 해도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가 깊고 친절하다 보니 저는 그런 그 남자가 마냥 싫지만은 않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성적인 호감은 아니었고 그냥 살해를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대전역에 내리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비싼 밥을 한 끼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놀랍게도 서로 사는 동네가 근처였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더 빨리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죠. 저는 그 남자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 남자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고 포르투갈어 통역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처럼 지방에 일이 있어 내려가던 중에 절 발견하게 된 것이었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형제도 없이 혼자 지낸다고 하더군요. 주로 저희 동네에서 일이 많아 그 동네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말하는 거나 옷 입은 거, 밥 먹는 식사 예절까지 모두 깔끔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식사를 했던 것 같네요. 그 남자 역시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근처에 맛있는 집이 있다면서 안 가봤으면 같이 가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1년 후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아빠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그 남자는 조금 긴장한 티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깍듯하게 잘 행동했고 아빠도 그 사람 앞에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죠. 하지만 눈빛에서나 말투에서 그 사람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이 숨겨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뭔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어렵게 재회해서 애지중지 키운 딸을 보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못내 서운하신 듯 보였어요. 그 사람이 돌아간 뒤에 제가 아빠한테 남편 될 사람이 어땠냐고 물어봐도 아빠는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계속 툴툴대셨죠. 왜? 내 남자친구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이 괜찮지 않았어? 되게 점잖고 바르고. 그야 첫 만남이니까 그렇지. 일도 영 안정적이지도 않고 나이가 벌써 30을 훌쩍 넘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그럼 뭐해? 남자가 큰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거 아니냐. 프리랜서라니. 그래서 싫어? 뭐 성에 좀 안 찬다는 거지. 아빠는 그래도 그 사람과의 결혼 자체를 반대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엄마도 안 계시고 저도 보내야 하니 마음이 영 편하지 않으신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쓰였어요. 고맙게도 남자친구 역시 그런 아빠의 마음을 눈치챈 건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일부러 몇 번 더 얼굴을 비추며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주었죠. 아빠가 좋아하는 술도 사오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아빠가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살짝 열리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나무였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 마당에서 아빠와 함께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마당에 있는 식물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아빠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이 나무 이거 굉장히 희귀한 나무이지 않습니까?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나? 제가 예전에 몇 주 동안 통역을 맡았던 분이 브라질 분이셨는데 그쪽으로는 전문가셨거든요. 그래. 이게 우리 딸의 엄마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심었던 나무일세. 우리 딸이랑 나이가 같다고 해서 자꾸 마음이 간다며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그렇게 아빠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신나게 대화를 나눴어요. 남자친구가
지리산 쪽에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다고 나중에 모시고 가겠다고 하면서 나무 이야기를 그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는 정말 아빠를 모시고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당시 저는 공연 일정 때문에 같이 가진 못하고 두 사람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생전 처음 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통화 내용에 저는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성현철님 가족분 되십니까? 지금 땡땡병원인데 환자분이 지금 수술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전화로 동의해 주셔도 돼요. 네? 네네, 동의해요.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께서도 이쪽으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탔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아빠는 이미 한창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자친구 역시 응급실에 누워 있었죠.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 역시 그 사고의 여파로 다쳐서 한동안 입원을 해야만 했지만 아빠는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다치시는 바람에 수술이 끝나도 오른쪽 다리를 완전히 필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하셨어요. 아빠는 거의 반년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비교적 빨리 깨어난 남자친구는 절 보자마자 자기가 장인어른을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두 사람 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남자친구를 위로해 주었어요. 아빠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2주 후에 눈을 떴는데요. 아빠 역시 깨어나자마자 남자친구의 안부를 물었고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비쳤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운전을 하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더구나. 다행히 도로 위에 차가 없어서 어떻게든 속도를 줄이려고 별짓을 다 했지. 그러다가 그만 도로 옆으로 굴러 떨어진 거였다. 제사방은 차에 불이 붙었는데도 다리가 끼인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었어. 제사방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은인. 아닙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야 했는데 하필 그날 안경을 잃어버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이 이렇게 되신 건 다 제 탓이에요. 아빠와 남자친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그 사건 이후로 사이가 둘도 없이 돈독해졌습니다. 사고 이후 1년 후에 저와 제 남자친구, 아니 남편은 예정보다 6개월 늦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지만 아름다운 야외 예식장을 빌려 식을 올렸는데요. 남편이 사고 이후 걷는 게 불편해진 아빠를 배려해 버진로드를 걷지 않고도 예쁘게 식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예식장을 알아봤기 때문이었어요. 결혼식 당일날 아빠는 남편의 작은 배려에 감동을 받으셨고 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제 남편이 한 가족이 된 걸 기뻐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 때 너무나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당연히 저와 남편의 관계도 좋았지만 아빠와 셋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날도 많았거든요. 아빠랑 남편이 너무 사이가 좋아져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즐거운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빠의 건강이 나날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이었어요. 오른쪽 다리도 말썽이었지만 전반적으로 관절과 근육이 아프신지
자주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사고 후유증이 지독하게 아빠를 괴롭히는 것 같았죠. 아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동이 어려워지셨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기 힘들 만큼 몸도 약해져만 갔어요. 정정하게 사업을 하시던 아빠는 결국 현장에서 물러나셔서 집에서 쉬게 되셨죠. 그마저도 아주 푹신한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침대에 누워 계시기만 하셨고요. 저희 부부는 점점 저희 신혼집보다 아빠 집으로 퇴근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둘 다 일이 많은 시기에는 남편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빠를 돌봐드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뚜렷한 병명도 없이 나날이 몸이 약해지시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아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만 갔어요. 1년도 안 돼요. 아빠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기만 하실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예 전문 간병인을 불러 아빠를 돌봐드려야 했을 정도였어요. 원래 저희 아빠는 저랑 말도 많이 하시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활기를 잃지 않으시려고 했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말씀도 없고 그저 어두운 표정으로만 있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주치의 선생님께 그 전화를 받고야만 것이었죠.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계속 곁에 있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하시고요. 다른 가족과 친구분들도 오늘 내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인사를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던 일들을 전부 멈추고 그때부터 아빠 곁에만 붙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에게는 아빠의 소식을 전부 알려드렸어요. 다들 바쁘신 일상 중에서도 최대한 일정을 빼서 와주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빠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죠. 모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결국 4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른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신 건지 제 손을 한번 꽉 잡으셨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눈을 감는 순간에도 아빠는 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다가 가셨죠. 아빠의 장례식 때는 천둥과 번개가 쉬지 않고 몰아쳤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조문객들의 울음소리가 묻힐 정도로요. 저는 괜히 아빠가 가시는 길에 날씨가 굳은 것이 원망스러워 마음이 더 불편했죠. 그래도 낙골당에 아빠의 유골함을 엄마 옆에 안치할 때는 한편으로는 아빠가 이제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와 함께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지긴 했네요.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기운이 다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빠가 아끼던 나무 위쪽까지가 부러져 있더군요. 엄마가 생전에 심으셨다는 저랑 나이가 같은 나무였어요. 그걸 보고 제가 한 번 더 울음이 터지려고 하자 남편은 절 다독이며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나무가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며 절 위로해 주었어요. 그 덕분에 겨우 집으로 돌아와서 좀 쉬다가 오후 늦은 시간에 그간 아빠가 누워있던 침대도 정리하고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러 아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피곤했는지 소파에 앉은 상태 그대로 잠들어 있길래 저 혼자 조용히 들어갔죠.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어느덧 5시 정각이 되었고 그 순간 저에게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집어든 저는 문자를 보낸 사람을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저희 아빠였어요. 에리야, 혹시 내가 죽은 후에 이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최서방한테는 알리지 말거라.
최서방 모르게 내 침대 옆 책장 맨 위에 꽂혀있는 성경책을 펴보렴. 절대 최서방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거라. 문자 내용을 보아하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약 발송을 걸어둔 문자인 것 같았죠. 남편은 아직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 상태로 조심스럽게 아빠가 마른 곳에 있는 성경책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두툼한 편지 봉투와 통장이 하나 들어있었죠. 통장에는 무려 80억이나 되는 금액이 찍혀있더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쿵쾅거리며 뛰었고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편지지와 함께 접혀있던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그걸 펴본 저는 소스라치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종이는 전단지였는데 남편의 얼굴이 찍혀있는 지명 수배범 포스터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죄명이 친족사례로 적혀있었다는 거였죠. 에리야, 최서방의 원래 이름은 이진수야. 이걸 본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라. 최서방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석재 삼촌을 찾아가거라. 편지의 내용을 읽어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도저히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거실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 즉시 보고 있던 편지와 성경책을 침대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자마자 곧바로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벌벌 떨고 있는 절 보고 걱정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임기응변으로 울고 있는 척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와 손, 발을 감췄어요. 괜찮아. 아빠가 누워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정리는 천천히 하자. 일단 뭐라도 좀 먹어야지. 당신 3일 내내 제대로 먹은 게 없잖아. 죽이라도 시킬까? 아님 라면이라도 끓여야 하나? 당신 라면 먹고 싶으면 먼저 먹어. 나는 지금은 뭐가 넘어갈 것 같지가 않네. 지금은 아빠 드시던 약이랑 빨랫거리만 정리해두고 이따가 좀 괜찮아지면 죽을 시켜 먹거나 할게. 당신 배고플 텐데 얼른 라면 끓여 먹어. 알았어. 2개 끓일 테니까 당신도 한술 뜰 수 있으면 와서 먹어. 남편은 저를 한번 안아주고는 주방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안아주는 순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질 정도로 무서웠죠. 남편이 가스불을 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112에 전화했습니다. 거기 경찰이죠? 여기 수배범 이진수가 있어요. 저희 집 안에 같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집 주소를 후다닥 말해주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잠깐 통화하는데도 소리가 들릴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주소를 말해줬으니 알아서 오겠지 하고 저는 초조하게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안하게 아빠 방 안을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여보, 혹시 계란만이라도 먹을래? 이번엔 발소리가 전혀 안 들렸기에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펄쩍 뛰며 놀랐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고요. 깜짝 놀랐네. 아니 괜찮아. 당신 혼자 먹어. 왜 이렇게 깜짝 놀래? 당신 괜찮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심하게 놀라서 저는 남편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대꾸했는데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이 절 쳐다보더군요.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저에게 다가왔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죠.
갑자기 사람 분위기가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근데 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지? 나 봐봐. 내가 뭘 당신을 안 쳐다봐. 얼굴이 너무 부어서 그래. 아닌데? 왜 갑자기 겁을 먹지? 본능적으로 들켰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남편은 제 턱을 잡고 제 얼굴을 샅샅이 살피면서 물어보더군요. 당신 뭘 알고 이러는 거야? 알다니 내가 뭘. 인연 봐라. 너 어떻게 알았어? 장인어른이 너한테 말해줬어? 뭔가 남겨놓기라도 했나? 겁에 질린 제가 바보같이 말을 더듬으며 얘기하자 갑자기 자상하고 사려있던 남편에서 난생 처음 보는 지명 수배범으로 돌변한 남자는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뭘 알고 있길래 이러냐고. 말해봐. 그 망할 놓치네. 막판에 재산도 다 빼돌리더니 뭔 짓을 했길래 너까지 이러고 있냐고. 너한테 줬어? 니네 아빠한테 돈 받은 거 있지? 있어 없어? 대답 안 해? 눈앞에서 살인범이 화를 내며 대답을 종용하는데 저는 바보같이 입이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발뺌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군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으로 사실 팔다리에 힘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참고 있던 본성이 터져나온 남편은 저를 바닥에 패대기 치더니 폭력까지 휘두르려고 했어요. 소뚜껑만한 손을 들어올려 저도 움찔하던 그 순간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죠. 대꾸를 안 하자 초인종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남편은 제 멱살을 잡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가 경찰 불렀냐? 목소리가 안 나오는 저는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고 남편은 욕을 하며 절 그대로 질질 끌고 거실로 나가 인터폰 화면으로 밖을 봤어요. 문 앞에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죠. 남편은 제 멱살을 잡은 그대로 계속 끌고 다니며 창문 밖도 살펴봤어요. 도로변을 살펴보려고 한 것 같은데 하필 전날 부러져 있던 나뭇가지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창문 밖에 하나도 보이질 않았죠. 그 사이 초인종은 계속해서 울려댔고요. 남편은 험악한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절 내팽개치고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오더니 다시 인터폰으로 가서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8910 차 주분 맞죠? 이 집 앞에 주차해놓은 차 이거 좀 빨리 빼주세요. 차 못 지나가고 있잖아요. 뭔 개소리야. 길 옆으로 대놨구만. 차 하나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공간이잖아. 못 빠져나가니까 지금 왔죠. 지금 장난해요? 빨리 차 빼시라고요. 어차피 불법 주차잖아요. 에이씨,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진짜. 평소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 남편이 가끔은 차고 앞에 대충 주차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경찰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짜증을 내니까 경찰이 아니라 택배일을 하시는 기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남편도 헷갈려하는 듯 했죠. 남편은 여전히 식가를 쥔 채로 문 앞으로 가더니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지금이 기회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살금살금 주방 쪽으로 가서 남편이 끓이고 있던 라면 냄비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남편이 식칼을 들고 현관문을 여는 그 순간 남편의 뒤통수에 헐펄 끓던 라면을 뿌려버렸어요. 남편은 몸부림을 치면서 버둥거렸고 저는 그대로 냄비고 뭐고 버려둔 채로 쏜살같이 바로 옆에 있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문 밖으로 남편의 비명소리와
택배 기사인 줄 알았던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미란다 원칙을 읊으며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인터폰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문 밖에는 여러 명의 형사들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또 다른 경찰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더군요. 신고자분, 안에 계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눈물과 식은땀이 범벅이 된 채로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쇠고랑을 찬 채로 끌려가는 지명 수배범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경찰에게 아빠의 편지 안에 있던 지명 수배 포스터를 보자마자 신고했다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그런 저에게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드릴 테니 쉬라고 해주었죠. 저는 경찰들이 돌아간 이후 아빠의 조언대로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아빠의 친구인 석재 삼촌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석재 삼촌은 제 연락을 받자마자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죠. 그리고 저는 석재 삼촌을 통해 그간의 일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빠는 저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서도 병원을 가서 병명을 알아내보려고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아도 병명을 알 수가 없던 아빠는 가장 친한 친구인 석재 삼촌과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고 싶다고 이런저런 부탁을 했는데요. 그때 변호사가 저희 남편이 계속 아빠의 보험금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의 뒷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 몰래 모든 보험 수령인을 전부 저에게로 돌려놓고 아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바꾼 뒤 그 돈 80억 원을 통장에 넣어두었고요. 그게 성경책의 편지와 함께 꽂혀있던 그 종이 통장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들은 주치의는 아빠가 계속 건강이 악화되는 게 남편의 짓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서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고 해요. 하지만 설치해둔 카메라로 뭔가 이렇다 할 증거를 찾기도 전에 아빠의 병세는 심각하게 안 좋아졌고 그 사이 석재 삼촌이 남편의 지명 수배 전단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뭔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주치의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자 아빠와 석재 삼촌은 혹시라도 그 살인범과 함께 살고 있는 제가 위험해질까봐 섣불리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석재 삼촌의 연락을 받은 것인지 저녁 늦게 주치의 선생님도 집에 오셨고 그간 회수하지 못했던 카메라를 회수해서 돌려보게 되었어요. 저희 세 사람은 그 영상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남편은 제가 없을 때마다 아빠가 먹는 음식에 자꾸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를 타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그 즉시 경찰에 영상 파일을 넘겼고 한참 후에야 남편이 탄 가루가 동물을 안락사할 때 주입하는 약과 같은 성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은 이미 11년 전 그리고 8년 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2건의 사진을 저질렀다고 해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놈은 처음부터 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빠와 자동차 사고가 났던 것도 그놈이 미리 차량에 손을 써서 망가뜨린 거라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들은 저는 치가 떨릴 만큼 분노했어요. 그 모든 정황들과 저희가 제출한 영상으로 그 인간은 엄청난 범죄 혐의들이 추가되었고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감방에서 썩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인간이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에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악마 같은 놈은 절 보고도 미안한 기색은커녕 저만 아니었다면 평생 걸렸을 일이 없었을 거라며
절 노려보더군요.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구경을 해. 니년만 아니었으면 평생 쥐죽으듯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남의 인생을 이따위로 망쳐놓고. 뭐? 야, 이 악마 같은 새끼야. 사람을 3명이나 죽여놓고 그딴 소리를 해? 내가 그때 네 뒤통수가 아니라 얼굴을, 그 입을 지져놨어야 하는데. 너 같은 건 평생 감방에 썩는 것도 사치야. 교도소에 들어가서 평생 너보다 힘센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살길 바란다. 내가 평생 널 저주할 거야. 알겠어? 뻔뻔한 그놈의 말에 저도 순간적으로 눈앞에 뵈는 게 없어질 정도로 화가 나서 마구 욕을 퍼부어댔어요. 변호사님이 옆에서 말려주지 않았다면 뭐라도 집어 던지든 아니면 손찌검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범죄자는 제 말에 반박도 채 못하고 그대로 교도관에게 끌려나갔고 그게 그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당에 있던 나무를 보고 주저앉아서 한동안 엉엉 울었어요. 아마 그 나무의 윗부분 가지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놈이 창밖으로 경찰차를 발견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랐겠죠. 갑자기 그 나무를 보자마자 먼저 가신 저희 엄마랑 아빠가 저를 구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간 받았던 공포심과 분노, 무력감,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것 같네요. 눈물을 한바탕 쏟고 난 이후에야 저는 부모님이 제게 선물해 주신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도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마음이 힘들면 주저하지 않고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고 또 그렇게 돈독해진 사람들과 여행도 가는 등 활발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일정이 루즈해지면 제가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될까봐 무서웠던 마음도 있었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인지 저는 그래도 지금은 안정을 많이 찾은 상태랍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 일을 되짚어 보아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단단하게 아물었어요.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작은 응원과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앞으로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을 알차게 살아가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